디자인이라는 분야에서는 망치와 같이 어떤 단순한 도구에서부터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은 굉장히 복잡한 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상을 다루게 되는데 이제 그 중심에는 항상 그 사용의 주체인 인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은 어떤 그 사회적 동물로서의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과 동시에 어떤 각 개인마다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과 한계 안에서 이제 그 다양한 재료와 어떤 그 재료의 물성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조합할지에 대한 선택은 물론 이제 그것들을 통해 어떤 다양한 분야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 그 2학년 1학기에 양승우 교수님의 인터랙션 디자인 1 수업이었어요. 첫 번째 과제로 각자가 정의하는 인터랙션 디자인이 무엇인지 찾아오라는 과제였는데 어떤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변기 사진 하나를 가져갔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그 사진의 어떤 정의는 사물이 평소와는 다른 맥락에 놓이게 될 때 이제 그런 자동화된 인식 체계가 어떤 도전을 받게 되고 이제 그로 인해 어떤 대상의 형식이나 내용을 재구성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미리 정의된 어떤 기능에 대해서 인식을 불러일으킨 어떤 편집의 과정이라는 개념으로 스스로 정의를 하고 이제 학부 과정 동안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실험적으로 대입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승우 교수님은 졸업할 때까지 그 인터랙션 정의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려주지 않으셨었고 이제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제가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공부를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술관에 변기에 넣은 작품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혹시 의식을 하신 건지? 그때 당시에는 너무 과제를 가져가기 급급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을 전개하지도 못했고 후에 보니 아마 비슷한 맥락이 아니었나 싶어요. 제가 한예종에 재학 중이던 당시에는 제 입학 후에 바로 1년이라는 파운데이션 과정이 있었어요. 이제 미술원에 속한 전공, 건축, 조형예술, 디자인, 미술이론 친구들이 함께 악기를 함께 제작해 본다거나 또 이제 각자가 가진 어떤 텍스트, 조형 매체, 그다음 공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서로를 경쟁 상대로 여기기보다는 나는 어떤 도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은 사람인지 이제 이런 고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이 저에게 어떤 생각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내 생각에 대해 판단하는 어떤 능력이나 창조적인 관점을 훈련할 기회를 제공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2005년경으로 기억이 되는데 신입생들을 뽑기 위한 입시 설명회를 예술의 전당에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학과 설명회를 다 하고 나서 어린 학생 한 사람이 손을 두고 질문을 했어요. 인터랙션 디자인에 대한 비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그런 분야 이런 것들을 조금 나름대로 아주 좀 이렇게 똑부러지게 좀 질문을 했던 것 같고 이 어린 학생이지만 그래도 자기 학문 그러니까는 어떤 공부 영역에 대해서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주 굉장히 주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학생이었구나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입시 끝나고 나서 그때 질문했던 게 자기라고 그리고 그때 선생님 보여줬던 영상하고 설명 자료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인터랙션 디자인을 전공을 하게 됐습니다라고 해서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게 아마 이제 디자이너 이지연하고의 어떤 그런 첫 어떤 만남의 기억으로 제가 가지고 있죠. 네. 제가 보통 수업에서 인터랙션 디자인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거나 규정해서 친절하게 설명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학생들이 자칫 그런 어떤 규정이나 정의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좀 갇혀서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답습하거나 주도적인 어떤 디자인 사고력을 확장시키는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 무엇을 디자인할 것인가를 대상을 정하고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를 주로 뭔가 이렇게 고민하는 게 디자인의 어떤 그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인터랙션 디자인은 그게 아니고 왜 이 디자인을 해야 되는가? Why부터 시작해서 What을
찾고 그다음에 how를 연구하는 그런 과정,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지연 디자이너가 기존의 어떤 그런 개념에 얽매이지 않고 굉장히 좀 진취적이고 나름대로 어떤 주관적인 어떤 그런 이 방법론이나 그런 어떤 접근 방법을 모색해서 그것들을 풀어 나갔던 그런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창의적이고 조금 혁신적인 그런 디자인을 하는 걸 좀 즐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나름대로 좀 정진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지켜봤던 그런 기억이 좀 납니다. 네. 하이엔드 리테일 브랜드의 어떤 반응형 공간에 대한 프로젝트였고요. 이제 마음에 드는 아이템을 집어든 순간에 그 센서가 이제 그거를 인식을 해서 이제 벽에 있는 미디어 파사드에 이제 해당 아이템을 착용한 마네킹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마네킹이 어떤 워킹을 한다거나 숨는다거나 하는 이런 서사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이제 옷에 대한 그 비주얼 아웃핏을 보여주는 어떤 역할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집에서 옷을 딱 골라 입을 때 행거에서 이제 옷을 집어드는 순간에는 어떤 그 아웃핏에 대한 상상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이 옷을 이미 입고 있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기 때문에 그 상상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 대상을 설계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수많은 프로토타이핑과 리비전을 통해서 옷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매장에서의 경험의 뎁스들을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삼성전자에 입사해서는 100명 정도의 그 인하우스 디자이너들 중 한 명의 UX 디자이너로서 그 100명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조용히 고군분투하는 디자이너였던 것 같고, 이제 그 원천 기술이 하나의 제품으로 출시되기까지 이제 수많은 유관 부서들과 이제 한 팀 안에서의 저의 역할과 이제 그에 따른 어떤 기여도들을 평가받는 과정 속에서 제 자신을 어떤 끊임없이 포지셔닝 해볼 수 있는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일종의 약간 저항의 에너지들을 쌓아오기도 했었고요. 기술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어떤 개발자가 주체가 되고 디자이너는 그 앞이나 그 후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어떤 마지막에 색을 입히는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제가 개발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어떤 그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려면 기술에 대한 어떤 충분한 지식이 필요한 반면 모든 한계를 알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디자인에서의 어떤 섬세한 균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술을 배우기보다는 이제 그 기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입체적인 그 관점이 생겨야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반대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기술을 활용하기보다는 기술 자체에 대한 탐구로서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레카라는 프로젝트는 어떤 일반적인 공기청정기와는 다르게 말 그대로 일기를 쓰는 공기청정기예요. 공기청정기는 그 자체의 데이터와 이제 외부 환경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기를 쓰게 돼요. 아레카가 속해 있는 그 지역이나 그런 환경에 대한 데이터들을 가져오고 집안 내에서 센싱할 수 있는 것들을 센서를 통해서 뭐 먼지 데이터라든지 움직임, 뭐 조도, 사운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센싱해서 이제 그것들을 조합해서 GPT-3로 일기를 쓸 때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세팅했던 그런 표현들을 조합해서 이제 친구가 일기를 쓰도록 되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그 일기를 읽었을 때 이제 이 친구가 의식이 있구나, 마음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느껴질 수 있도록 어떤 디자인의 재료로서 설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실제로 만들어서 전시를 했었고, 이제 전시를 통한 어떤 초기 피드백의 결과가 어떤 우리가 의도했던 디자인 결과와 부합한다는 것을 확인했던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술에 대해서 어떤 극단적인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기술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혹은 기술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제 하지만 그 중간에 위치한 부분이 흥미롭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저는 그걸 비판적 낙관주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기술과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려면 어떤 비판적인 사고도 필요하지만 이제 그보다는 이제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그다음 해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우리 일상의 어떤 IoT 세탁기라든지 뭐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은 사물들을 뜻하잖아요. 전통적인 재료에 기반해서 제품을 설계하는 제품 디자이너처럼 이제 저도 AI나 AR 같은 어떤 신기술을 하나의 새로운 재료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물 내에서 기술의 새로운 역할이나 표현 방식을 탐구하면서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디자인이 가져왔던 어떤 디자인의 방향성을 재해석하고 인간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사물들에 대한 설계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 디자이너는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가는 데 집중을 함과 동시에 그 전에 문제를 정의하는 데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노력들을 좀 기울이는 것 같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디자인을 한다는 거는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뭔가 디자인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밟아나가는데 그 전에 문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도 굉장히 많이 가졌던 것 같고 저는 그게 그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자기의 어떤 그런 새로운 디자인관이나 그런 어떤 그 영역들을 펼쳐나가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나름대로 그 뭔가 차별화된 특장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뭔가 사물이 이전에 이제 같이 작업을 했던 뭐 마음이라든지 의식을 갖게 됐을 경우에는 하나의 생명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이 생명체는 이제 인간도 어떤 유한한 삶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물도 의식을 가진 존재로서 어떤 생애 주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역으로 뭔가 제품을 설계할 때 무조건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을 설계하기보다는 어떤 유한한 삶이 있는 생애 주기가 있는 사물을 이제 역으로 설계해서 이제 어떤 유한성에 대한 인식, 그게 어떤 사물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표현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 이제 스마트 오븐에 대입을 해서 상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븐에게 생애 주기가 생기는 건가요? 네. 그래서 오븐의 탄생부터 이제 그 사용자와 함께하는 생애 주기가 있고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떤 형태, 어떤 모양, 어떤 표현 방식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전개해보고 있습니다. 좀 슬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슬픔에 대한 인식이 사실은 저희가 없잖아요. 제품을 버릴 때. 근데 그러한 새로운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뭐 슬픔의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아예 새로 태어난다는 탄생의 개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이제까지는 제품 디자이너들이 의도적으로 설계하지 않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이라는 어떤 생명체가 제가 이제 디자인 연구를 진행하면서 직접적인 어떤 영감의 원천이 되지 않았나. 제일 처음 태어나서 1년 동안 그냥 정말 일상 사물들을 접하는 그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관찰하면서 느끼게 된 이게 이렇게 인식될 수 있겠구나. 청소기가 아기에게는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 소리를 내는 그냥 혹은 무언가를 빨아들이는 뭔가 이제 그 기능이 정의된 기능이라기보다는 뭔가 행동하게 만드는 혹은 그 사물을 구성하는 어떤 다른 뭐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새롭게 인식을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았고 아이의 하루하루는 이제 변화가 가득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저에게 지속적인 영감을 주는 존재인 것 같고요. 어떤 이런 것들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를 깨워준다고 생각합니다. 박사과정도 좀 들어갔고 그 바쁜 와중에 또 후배들 좀 가르치러 수업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뭐 기꺼이
깊은 마음으로 와서 해줘서 굉장히 그 부분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1년들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자지만 좀 경의를 좀 표하고 싶고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보통 바닷물이 이렇게 그 산에서 오는 맑은 물만 오는 게 아니고 부중물도 오고 태불양수라고 그러나요? 그런 경우처럼 사실은 디자인도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디자인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고객들이 그런 원하는 그런 디자인도 할 수 있고 그걸 고민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디자이너의 사실 역할인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디자이너의 어떤 그런 그 능력에 대한 스펙트럼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좀 이렇게 공감 얻을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앞으로의 어떤 그런 미래 디자인계에 좀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입니다. 네. 그 예전에는 디자이너들이 뭔가 삶을 윤택하게 한다거나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직업으로 여겨졌던 것 같아요. 좋은 사람. 그런데 이제 지금은 우리 디자이너들도 어떤 문제의 일부라는 사실이 극명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환경 오염의 어떤 그 기반이 되는 제품을 계속 생산을 한다거나 어떤 굉장히 생애 주기가 짧은 제품을 디자인을 한다거나 이제 그래서 물론 모두가 이런 미래를 디자인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에 영향을 깊이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떤 환경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거나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특히 더 많은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그 신기술을 접함에 따라서 이제 그 기술이 만들어내는 어떤 삶의 모습에 대한 그 명확한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저는 인간이 더 재미있고 접근하기 쉬운 무언가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를 덜 지루하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